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송도 교회의 어느 한 마을. 그곳엔 두 처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 세상 꽃이 다 모여도 따를 수 없을 미모를 지닌 이쁜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록 얼굴은 평범하지만 마음씨 하나는 고운 순이었죠. 이쁜이가 태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을 쏟아냈답니다. 아니, 저리도 고운 아이가 있단 말인가? 이 아이는 반드시 부잣집 안방을 차지할 발자다. 하는 말들이 돌았죠. 그녀가 자라면서 얼굴은 더욱 빼어나졌고 한박꽃이며 모란꽃에 비할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얼굴이 곱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을에서는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었죠. 누구나 그녀를 보면 한마디씩 감탄을 내뱉었고 부모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했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이쁜이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으니 그녀는 스스로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사람이라 믿게 되었죠. 반면 순이는 소리 없이 태어났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이 어려울 때는 마다하지 않고 도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저런 아이가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지.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빼어나진 않았어도 성품이 맑고 고다 누구나 그녀를 좋아했죠. 순이의 부모님은 딸이 곱지는 않아도 올바른 마음을 가진 것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하지만 이쁜이는 달랐답니다. 얼굴이 고우면 됐지. 천한 일은 내 팔자에 맞지 않아요. 라며 부엌일은 물론들일도 거들려 하지 않았답니다. 가난한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질색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해요. 난 부잣집 마님이 될 거라니까요. 부모님이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자기 미모를 이용해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 호강하는 것뿐이었죠. 부모님은 그녀를 타이르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잣집에 가서 한량같이 살 거예요. 가난한 집 애들과 어울리면 나까지 천해지는 거라고요. 이쁜이는 부모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입을 내밀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손이 얼마나 고운지 아시잖아요? 이 손으로 부엌일을 하고 밭을 매다 보면 거칠어지고 상처라도 나겠지요. 그럼 훗날 부잣집 마님이 될 이 몸이 어찌하겠어요?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매끈한 손을 애지중지 어루만졌습니다. 이 손은 바느질도, 밭일도, 물깃기도 할 손이 아니에요. 저는 머지않아 월광단과 일광단을 입고 몸종들을 거느리며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일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일을 할 팔자가 아니랍니다.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쁜이는 그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더욱 심술이 난 듯이 덧붙였답니다. 게다가 밭일을 하다가 햇볕에 그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제 흰 피부가 까맣게 타면 누가 저를 보고 천금 같은 값어치를 쳐주겠어요? 저는 일할 운명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운명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일은 귀천이 없는 것이란다. 사람이면 누구나 손발을 움직여 먹고 사는 법이지. 내가 아무리 얼굴이 곱다 한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이쁜이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저를 위해 돌아가면 되는 일이죠.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저는 마님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 부모님도 괜히 저를 들들 볶지 마세요. 제가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부모님까지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나 저한테 감사하시면 돼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 순간 이쁜이는 고운 치마를 살랑이며 뒷짐을 지고 마을길을 걸어나갔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보고는 더욱 비웃으며 말했죠.
저런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어찌 부잣집에서 귀하게 대우받겠어요? 역시 태어날 때부터 잘난 팔자를 타야 하는 거라니까. 이와 반대로 순이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니 제가 도와야지요. 하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손을 거들었답니다. 밭일이며 길쌈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고 한 번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녀는 얼굴은 평범했지만 그 마음씨 하나로 누구나 그녀를 칭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얼굴만 고운 것보다 마음이 고운 게 더 귀한 법이지. 하고 흐뭇해했답니다. 순이는 늘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동네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곤 했죠. 세월이 흘러 두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이쁜이에게는 중매쟁이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온 중매쟁이는 문전박대였답니다. 흥! 우리 집은 가난해도 난 꼭 부잣집에 시집 갈 거예요. 그녀는 오직 천석군 이상의 부자만을 남편감으로 여겼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얼굴로 시집을 못 간다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며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마을에서는 그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마음이 고약하면 오래 못 간다는데. 하고 말들을 하였답니다. 순이는 어땠느냐 하면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어른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사내들은 그녀의 진국인 성품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사유는 이쁜이와는 대비되는 얼굴 때문이었죠. 사내들은 순이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면서도 막상 혼처로는 이쁜이를 더 선호했답니다. 순이는 착하고 마음씨가 곱지만 그래도 색실하면 얼굴이 고운 것이 좋지 않겠어?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렇게 순이는 어른들에게는 칭찬을 들었지만 정작 사내들의 눈길은 그녀를 지나쳐 가버렸답니다. 마을 장터에서 순이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을 도왔고 이웃이 어려우면 곧장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한 번 더 바라보려 하지 않았죠. 반면 이쁜이는 일을 한 번도 거둔 적 없으면서도 마을 총각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아무리 성품이 모자라도 저 얼굴이면 다 용서가 되지. 하고 속삭이는 사내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하고 생각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쁜이는 얼굴만 고울 뿐 마음이 너무 교만해. 순이는 얼굴은 수수해도 마음 하나는 진국이지. 마을 어른들은 외모만 바라보는 사내놈들을 보며 혀를 찼답니다. 저 사내놈들 언제가는 순이의 진국을 알아볼 날이 올 게야.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지. 하고 말이었죠. 그러면서도 어른들은 이쁜이의 태도를 걱정하며 조언했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방자하게 굴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이야. 세상 이치는 돌고 도는 법인데 저리 거만하게 구는 걸 보면 앞날이 걱정되는구먼. 하지만 그런 말이 이쁜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이쁜이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답니다. 흥! 늙은이들은 괜히 잔소리가 많다니까요. 결국엔 저한테 고개 숙이고 부잣집 며느리가 된 걸 축하하게 될 거예요. 어디 두고 보시라고요. 그녀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마을길을 거닐었고 총각들은 여전히 그녀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마을 어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런 허영이 언젠가는 화가 되어 돌아올 터인데 하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이쁜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다들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겠죠. 결국 난 부잣집 안방마님이 될 테니까요. 이렇듯 두 처녀의 운명은 이미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한쪽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믿고 세상을 우습게 보았고 다른 한쪽은 성실과 선함으로 세상을 대했죠. 이쁜이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 빼어난 미모 덕분에 중매쟁이들이 줄을 섰답니다.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그녀의 미모를 듣고 혼담을 구하려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죠. 그녀가 한 번 길을 나서기라도 하면 총각들은 그 모습을 보느라 이를 놓기 일쑤였고 중매쟁이들은 그녀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답니다. 저 아이를 며느리로 삼으면 가문이 빛날게야. 라며 다투듯 찾아왔지만 이쁜이는 웬만한 집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천석군도 못 되는 주제에 감히 나를 며느리 삼겠다고. 얼른 돌아가라고 해요. 그녀는 부자가 아닌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마을 어른들이 사람의 가치는 돈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하고 타일렀지만 이쁜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쁜이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혼담이 들려왔답니다. 박부자 집에서 중매쟁이를 보낸 것이었죠. 박부자네는 장사로 부를 쌓아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재력을 자랑하는 집안이었답니다. 혼처 이야기가 오가자 이쁜이는 손뼉을 치며 환성을 내질렀죠. 이제야 내 팔자가 펴겠군요. 하지만 박부자네 도령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라 하였고 또 주색에 빠져 여색을 밝힌다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마을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조언했죠. 재물만 보고 혼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다. 박부자 도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쁜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해결된다지 않나요? 난 사랑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좋은 옷과 값진 음식이면 그만이죠. 결국 이쁜이는 성대한 예물을 받고 박부잣집 혼사를 수락하였답니다. 한편 순이와 길수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사이였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같이 뛰어놀고 들판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랐죠. 길수는 말수가 적고 묵묵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순이에게 늘 위안이 되었답니다. 순이는 오랫동안 길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길수 또한 순이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의 부모님이 먼저 혼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이만큼 살림을 야무지게 꾸릴 여인이 또 있을까? 저 아이와 혼이 나면 우리 길수도 우리 집안도 든든할 게야. 마을 어른들도 이에 동의하며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서로 아끼고 도왔으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다. 하고 말했답니다. 길수는 부모님의 뜻을 듣고 곧장 마음을 굳혔죠. 그는 손수 빚은 은가락지를 챙겨들고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이야, 내가 없으면 내 하루도 온전하지 않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살지 않겠느냐?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길수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죠. 혼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며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쁜이의 혼례는 그야말로 성대하였죠.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8인교가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지나갔고 화려한 가마 위에서 이쁜이는 손을 흔들며 우쭐해했답니다. 봐요. 결국 내 말이 맞았죠? 난 부잣집에 시집가는 팔자라니까요. 반면 순이는 소박한 혼례를 치르며 따뜻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신부의 모습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속삭였답니다. 세상 일이란 모르는 것이야. 지금은 절이 다르지만 결국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지는 두고 봐야겠지. 이렇게 두 여인은 각자의 길을 떠났답니다. 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좇아 화려한 가마에 올랐고 한 사람은 성실한 사랑을 찾아 검소한 마당에 섰죠. 그러나 운명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쁜이는 부잣집 안주인이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답니다. 아침이면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죠. 이제야 마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로구나.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모든 하인들이 자신을 공손히 맞이하는 모습에 흡족해하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집안 곳곳을 돌아보니 황금으로 장식된 가구, 값비싼 도자기, 손수놓은 자수 병풍까지 이곳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곳이었죠. 이쁜이는 하인들을 불러 무엇이든 시켜보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너 이리 와서 내 비녀를 정리해라. 너는 대청마루를 닦아라. 내 발에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 조심하거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명령을 따랐죠. 이쁜이는 그런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구나. 그녀는 여태껏 부모님이 일하라고 닥달할 때마다 했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더욱 대견하게 여겼죠. 박서방 또한 처음 이쁜이를 맞이하였을 때 그녀의 빼어난 미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첫날 밤부터 둘은 떨어질 줄을 몰랐죠. 방 안에서는 한밤중에도 요란한 숨소리와 비단 이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날이 밝아도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한 번 방에 들면 서너 날을 나오지 않는 것이 예사였죠. 어느새 집안에서는 그들의 동거가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하인들은 서로 얼굴을 찌푸리며 소곤거렸습니다. 이거원, 주인님께선 장사보다 방한 일에 더 열심히시구먼. 그리 오래 누워 지내니 몸이 허해지지 않겠어? 한약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마님과 서방님은 방 속에서 전쟁이라도 치르시나? 허허, 아녀자 하나를 두고 저리도 정력을 쏟으시니 나란 일이라도 저리 열심히 하셨으면 대감이 되셨을 게야. 어떤 하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덧붙였죠. 어젯밤엔 정자 뒤편에서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도대체 마님과 주인님은 밤을 몇 개나 쓰시는 게야? 하인들은 마당을 청소하다가도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저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헛기침을 하며 서로 눈치를 주곤 했답니다. 그러나 이쁜이는 그러한 시선 따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인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서방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게 바로 진정한 마님 팔자가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평생 호강하며 살 팔자라니까. 그러나 아무리 타오르는 불길이라도 장작이 줄어들면 사그라드는 법. 두 사람의 열정도 차츰 식어갔고 방 안에서 보내는 날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녀의 서방님인 박부잣집 박서방은 애초부터 바람기가 많았고 결혼 초반에는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늦게 귀가하더니 나중에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답니다. 서방님은 어디 가셨느냐? 마님, 주인어른께서는 장사일로 나가셨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답할 때마다 이쁜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죠. 부잣집 서방들은 원래 다 그런 법이라잖아. 하지만 곧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러나 서방님은 돌아올 때마다 그녀에게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하인들에게조차 그녀보다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쁜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방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난 당신 아내인데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죠? 그러자 서방님은 피식 웃으며 말했답니다. 너 하나만 보고 살 줄 알았느냐? 너보다 더 고운 여인들은 얼마든지 있지. 내가 얼굴만 믿고 교만했던 것처럼 나도 내 돈과 권세를 믿고 살 뿐이야. 그러니 내가 이 집에 남고 싶다면 조용히 있어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그나마의 자리도 사라질 것이야. 이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라. 오늘 기분이 참으로 좋구나. 하며 호탕하게 웃었죠. 이쁜이는 그 모습을 보고 반색하며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시고. 그러나 박서방은 그녀를 흘끗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인은 몰라도 좋소. 그저 구경이나 하시오. 이쁜이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잔치는 점점 흥에 올랐습니다. 박서방은 거나하게 취하더니 갑자기 하인들에게 말했죠. 자, 특별한 손님을 모셔오너라.
잠시 후 곱게 단장한 한 여인이 잔치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기녀처럼 고운 옷을 입고 가는 손목을 흔들며 박서방 곁에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시중을 들었고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녀는 대체 누구가요? 그러나 박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저 손님일 뿐이요. 부인,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시오. 한 잔 받으시구려. 이쁜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데 이런 모욕을 견디란 말이오? 그러자 박서방은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과 재미지 부인 자리가 아니오. 그러니 부인도 눈치껏 행동하시오. 그날 이후 이쁜이는 박서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집안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답니다. 점점 하인들도 그녀를 깍듯이 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쁜이는 깊은 절망 속에서 술을 손에 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이 없는 밤을 견디기 위해 한두 잔을 기울였지만 이내 술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죠. 그녀는 홀로 앉아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이야. 점점 술이 깊어지자 그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홧김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죠. 값비싼 도자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비단 자수 병풍은 그녀의 손에 마구 찢겼습니다.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니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단 말이야. 하인들이 놀라 달려와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길로 의자를 걷어차고 술병을 던졌습니다. 그 난장판을 본 하인들은 급히 박서방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술자리에 앉아있던 박서방은 화가 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된 모습을 본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이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부인? 이쁜이는 비틀거리며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오셨군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그러나 박서방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소.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체면까지 망쳐놓았으니 말이오.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당장. 이쁜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박서방은 그녀가 말릴 틈도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짐을 싸라고 명령했고 그날로 그녀는 외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본가에 돌아온 그녀를 본 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끝까지 마음을 고치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박서방의 부인이며 언젠가 다시 불러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돈을 쫓아 시집 가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라고 했거늘 너는 결국 그 돈에 쫓겨 돌아왔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하지만 이쁜이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젊으니 시간이 지나면 서방님도 날 다시 찾겠지. 내가 이렇게 곱고 예쁜데 다른 여인들이 얼마나 버텨보겠어. 곧 내 빈자리가 허전해질 테니 다시 나를 부를 거야. 그녀는 하루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내며 여전히 몸을 치장하고 손톱을 다듬으며 마치 다시 부잣집으로 돌아갈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답니다. 박서방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수군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저렇게 빈둥거리며 지내다간 결국 갈 곳이 없을 텐데. 그러나 이쁜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광만을 되새기며 자신이 곧 다시 마님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답니다. 한편 순이는 길수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면 함께 밭에 나가고 낮에는 서로를 도우며 일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웃음을 나누었죠. 그들의 성실함은 밤에도 이어졌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정성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하루의 노고를 풀었죠. 서방님, 오늘 수확한 곡식이 참 실하더구려. 당신 덕에 올가을은 풍년일게요. 부인 손길이 더해졌으니 곡식도 더욱 튼실해진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 밤도 그렇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답니다. 낮 동안 함께 일구었던 땅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묵묵하고 깊게 뿌리를 내려갔죠. 밤이 되면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고단했던 몸을 기대었고 그렇게 부부의 정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길수가 비록 말수적고 순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남자 구실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야무졌다는 것이었죠. 순이는 낮에는 밭일을 거들며 정성껏 길수를 도왔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기진맥진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순이가 다리를 절룩이며 물동이를 나르자 아낙들이 수군거렸죠. 아니, 순이야, 어디 아픈 게냐? 허허, 밤에 잠을 덜 잔 모양이야. 얼굴이 벌게서 아주 곰방울 같구나.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낙네들은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순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오늘도 고생 많았소, 부인. 고생이야, 무슨. 당신과 함께라면 힘든 것도 기쁨이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오늘 밤은 좀 살살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지만 길수는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사랑은 낮에는 밭일로 밤에는 부부의 정으로 더욱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하며 흐뭇한 눈길을 보내곤 했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힘든 것도 기쁨이지요. 그들의 소박한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했죠. 이쁜이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죠. 몇 해가 흘렀지만 이쁜이는 여전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할 생각도 스스로를 돌볼 생각도 없었죠. 여전히 마치 부잣집 마님이라도 된 듯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이는 다름 아닌 환갑이 넘은 그녀의 어머니였답니다. 얘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느냐? 어머니는 손수 밥상을 차려 이쁜이 앞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쁜이는 한쪽 손으로 비녀를 고쳐 꽂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밥을 굶어 죽을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좋은 혼처가 나타날 텐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젊고 아름답다고 믿고 있었고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 게야. 세월이 가면 얼굴도 변하는 법인데 내가 언제까지 남들이 떠받들어 줄 줄 아느냐. 그러나 이쁜이는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받고서도 숟가락을 들기는커녕 한껏 비단 소매를 흔들며 손톱을 들여다볼 뿐이었답니다. 어머니, 손톱에 기름 냄새라도 배면 어쩌죠? 여자는 손이 고와야 하는 법이에요. 저는 아직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죠. 그녀의 미모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다시 그녀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또 하나의 교훈을 새기게 되었죠. 고운 얼굴도 한때요.
그 얼굴만 믿고 살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이지. 아니야.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난 다시 부잣집으로 갈 거야. 그러나 세월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답니다. 젊고 빼어나던 미모는 점차 빛을 잃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죠.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는지를 말이죠. 한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 뒤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도 이쁜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얘야, 이제라도 허영을 버리고 너의 손으로 삶을 꾸려가거라. 사람이란 스스로 땀 흘려 일해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아는 법이다. 그러나 이쁜이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절하게 우는 듯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죠. 이제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건가?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을 거야. 나는 아직 젊고 충분히 다시 좋은 혼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여전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거울만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다시 부잣집으로 갈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녀를 안타까워할 뿐이었답니다.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사는구나. 이제 이쁜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반면 순이의 삶은 정반대였답니다. 그녀는 길수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믿으며 가정을 꾸려갔죠. 길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묵묵하게 일했지만 순이는 그런 남편을 한결같이 믿어주었답니다. 길수는 새벽이면 가장 먼저 논밭으로 나가 흙을 일구었고 순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손수 지은 음식을 들고 갔죠. 서방님,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하고 순이가 밥상을 내놓으면 길수는 얼굴을 환하게 피며 말했답니다. 부인이 있어 나는 참 든든하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해를 거듭할수록 수확량이 늘어나고 집안 형편도 점차 나아졌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 점점 튼튼해지고 곳간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답니다. 길순에는 손바닥만 한 땅에서도 저리도 부지런히 살아가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들의 성실함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답니다. 순이와 길수가 키운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 근면하고 바르게 자랐죠. 아들은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도왔고 딸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부지런히 거들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순이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답니다. 물론이지. 땀 흘려 일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란다. 그렇게 길수와 순이는 단순한 부부의 선을 넘어 집안을 일으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자식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났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감탄했죠. 저 집안은 대대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먼. 사람은 결국 성실해야 하는 법이지. 순이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로구나 하고 부러워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길수와 순이는 천석군은 아니었지만 그의 버금갈 정도로 많은 땅을 사들였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경작할 작은 논밭으로 시작했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두 사람이 함께하니 점차 형편이 나아졌고 마침내 남들에게 땅을 빌려줄 정도까지 되었죠. 이제 우리도 제법 살림이 나아졌구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손수 일구어 얻은 것이니 더 값진 것이지요. 길수는 여전히 한결같이 땅을 일구었고 순이는 그 곁에서 함께 힘을 보태며 가족을 지켰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보며 감탄했죠. 길수와 순이네는 땅을 손에 쥘 줄 아는구먼.
두 사람이 함께하니 그야말로 산도 옮기겠어. 그들의 자식들도 부모의 성실함을 본받아 바르게 자라났고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답니다. 길수와 순이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값진 삶을 살았고 그들의 노력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졌죠.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처녀들이 순이에게 물었답니다. 순이 어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순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큰 복이란다. 그렇게 이쁜이와 순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전해지게 되었죠. 고운 얼굴만 믿고 허영에 빠진 자는 반드시 망하고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송도 곳곳에 퍼졌고 후세에도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것 같았던 이쁜이의 말로는 참으로 쓸쓸하였고 반대로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산 순이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갔죠. 결국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성실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술과 여자와 같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한량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언제나 술과 기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부와 학문보다는 유흥을 더 즐기며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의 일상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한량 양반은 오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부모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침묵 속에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매일 밤 취해 집에 돌아오는 게 자랑인 것이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후위를 도모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냐? 한량 양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롭고 자유롭기만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사대부에 글 공부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동쪽 오천의 원님 자리를 마련해놨다. 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거라. 그들은 그를 오천의 원님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한량 양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유랑을 즐기고 자유로운 삶을 선호하는 그의 성격에는 오천으로 떠나는 일이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음 날 곧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천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천으로 가는 길, 한량 양반은 주막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자연 경관을 즐기며 지나치는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신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길가에 펼쳐진 푸르른 산과 맑은 강물은 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그는 매 순간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말하며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유로움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밤도 아닌데 별이 빛나다니 내 살아있길 참으로 잘하였소? 이러한 추파를 들은 여인들도 그의 행동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봐도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여유로운 태도는 여인들의 마음을 자연스레 사로잡았고 그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그들이 웃으며 반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그의 매력은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에게 보내는 관심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느덧 오천으로 가기 위한 넓은 강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배를 몰고 있는 뱃사공을 발견했습니다. 양반은 손을 들며 뱃사공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강을 건너야 하니 좀 도와주시게나? 뱃사공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고요하게 배를 몰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다가오는 뱃사공의 모습을 보니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여인은 아주 백옥처럼 하얗고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렘을 느꼈습니다. 뱃사공이 다가와 양반을 태운 배가 조용히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오른 양반은 잠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의 차기 5,000원님이자 양반님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참 좋군. 이리도 좋은 날에 아리따운 처자의 배 위에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려? 뱃사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처자 남편의 성씨를 물어봐도 되겠소? 뱃사공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혼례도 올리지 못한 처녀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나으리? 양반님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례했소. 그렇다면 자네의 얼굴이 참으로 하얗고 고우니 백시성을 가진 서방은 어떻겠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성이 백시라도 된답니까? 백시라니 왜 그렇습니까? 양반님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100명의 서방이 자네를 챙겨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소? 그러자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백서방이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사공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나으리. 나으리는 뭐 하는 분이시길래 하찮은 여인에게 이리 농을 던지시는 것이오? 어찌 그대를 하찮다고 하시는 것이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 덕분에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으니 참으로 좋구려? 나는 5천의 원임으로 발령받아 가고 있었소. 물길에서는 그대가 나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으니 부디 잘 부탁하겠소. 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추어 양반님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나이도 있어 보이시는데 5,000원님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총각이었던 양반님은 처녀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빨개지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총각이 나한테 무슨 말이오? 그리고 내 아내가 참으로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5,000원님의 미래 마님께서는 참으로 안 되셨고 말고요. 저야 원님께서 말해주신 백서방 덕분에 편히 살 수 있겠지만 하나 둘도 아닌 5천의 원님을 모시려면 마님의 하루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재치에 깜짝 놀라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태껏 만나온 어떠한 여인도 그녀처럼 기민하고 당차게 응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입을 다시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미소와 장난스러운 태도는 그동안 그가 고백하거나 추파를 던져온 다른 여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양반님이 던진 농담을 받아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술과 여자를 즐기며 주위를 돌던 양반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다가 뻘쭘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만큼이나 더 가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오?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시도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으리. 편히 앉아 계시죠. 이윽고 배가 건너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양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뱃사공 여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소. 여인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양반님이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잘 가시오, 아들님아. 나도 즐거웠소이다. 양반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인은 재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나으리가 내 배에서 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말 농으로는 처자를 이길 방법이 없구려? 그녀의 재치와 당돌함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강을 건너는 동안 느꼈던 감정이 더욱 깊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만났던 여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가에 서서 배를 돌리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처자, 참으로 기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려. 이런 인연도 흔치 않은데 혹여와 나와 함께 오늘 밤 근처 주막에서 술 한잔 나누며 이야기나 더 할 수 있겠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양반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솔직하시군요. 하지만 미천한 제가 어찌 나으리 같이 귀한 분과 술잔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뱃사공은 그저 강을 건너는 일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대답에 더욱 끌렸습니다. 아니, 그리 말하지 마시오. 오늘의 인연이 너무도 아깝소. 강을 건너게 해준 은혜도 갚고 무엇보다도 처자와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흥미로웠소.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일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그녀는 양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원체 나으리같이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해, 별, 바람 같은 것들. 그 중에서도 그대와 같은 꽃을 제일 좋아하오. 처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은근히 경계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으리처럼 바람 같은 사내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까? 그저 나와 같은 여인들을 하룻밤 즐거움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닙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하룻밤 즐거움도 사랑이랑 다르게 없소. 원체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렇다고 내가 꽃을 닮은 그대에게 사랑을 하자는 것은 아니오. 처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 더 이상 강을 건널 사람은 올 것 같지 않으니 나으리께 시간만 내어주는 것이지 마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함께 가도록 하지요.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감사하오, 처자. 그들은 함께 주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어둑해져 가는 강가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고즈넉히 흔들리는 물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향하는 길, 양반님은 여인과 나란히 걸으며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고 그녀의 옅은 미소와 맑은 눈빛은 더욱 더 따스한 색으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답구려. 그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말이오. 여인은 양반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이 짧게 느껴지는 건 나으리의 기분 탓이지요. 길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말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미소를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 그렇소이다. 이 길이 더 길었으면 좋겠구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길이야 늘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으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건 제 선택에 달려 있으니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처자, 참으로 매력적이구려. 이 선택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듯하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웃음 속에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문은 노을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웠고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주막에서 술잔을 나누며 여인은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내의 행동과 입이 이리도 가벼우니 어찌 한 고을에 원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도 안 봐도 가벼울 게 뻔할 텐데 어찌 여인을 품어봤자 여인이 곁에 머물기나 하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잠시 웃음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처자의 말처럼 입이 가볍다면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오. 그대처럼 똑똑하고 재치 있는 여인과는 말로만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어찌 그걸 못할 일이겠소. 하지만 처녀에 말하지 못하는 입은 참으로 무겁겠소. 양반님은 여인의 농담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뒤 여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양반님의 농담이 수치스러울 만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그래도 제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없이 가벼운 나으리는 아니실 것이옵니다. 여인은 양반님의 짓궂은 농담을 다시 한번 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양반님을 향한 조롱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처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그리도 무거운 입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인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벽 요새와 같이 단단히 닫힌 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내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러자 양반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철벽 요새의 무거운 문도 성의를 담으면 결국 열리기 마련이니 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 보겠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시간 내주어 참으로 즐거웠소. 내 짓궂은 농담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곳에서 오천까지 가는 길이 꽤 멀고 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처자는 그 길을 잘 아시오? 그러자 처자도 진지한 양반님의 표정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잘 알다마다요. 참으로 잘 됐소. 그러면 내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소? 처자는 술잔을 손에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토록 진지하게 부탁하시니 한번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혹 어떤 부탁이신지요? 양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 강가에서 만난 당신과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소. 오천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요청에 잠시 멈칫하며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님께서 제게 이리도 정중히 부탁하시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군요. 하지만 제가 어찌 오천까지 나으리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양반님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대도 잠시 일을 쉬고 마실을 나간다 생각하시면 어떻소? 나으리, 유랑도 좋지만 똑똑한 나으리께서 그 길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는 신용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내 오천으로 가다 길을 잃어 한양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내 무덤의 비석에 나룻배 처자가 나의 동행을 거절하여 길을 잃고 굴러 떨어져 이 자리에 죽었다라고 새겨주신다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내 포기하겠소. 처자는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처자께 무리한 부탁을 하였구려.
내가 잠시 흥분하여 경솔했던 것 같소. 미안하오. 더는 말하지 않겠소. 처자는 양반님이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양반님을 나무랐습니다. 어찌 사내가 이리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심이라면 더 확고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를 다해 철벽 요새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시더니 그것도 그저 농이셨던 것이옵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꾸지람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더욱더 그녀의 당찬 태도에 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자, 그대의 말이 옳소.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소. 그대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대를 더욱 존중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소. 부탁드리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알아가게 해주시오. 나으리께서 이제서야 진심을 보여주시니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여기서 오천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요청하신 대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주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자의 말을 들은 양반님은 잠시 굳었던 표정에서 입이 귀에 걸린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오늘따라 밤하늘이 더 아름답지 않소? 오늘 밤은 설레서 잠을 못 이루겠구려. 그만 좀 하시지요. 남녀가 유별하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워하면서 양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반님은 처자가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 밤하늘을 보며 설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앞에서 양반님은 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풀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서서히 아침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처자는 양반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막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간편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자는 묘한 미소를 머금고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준비는 되셨습니까? 양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헤어진 순간부터 그대를 기다리느라 힘들었소. 그렇게 만나자마자 농담을 건네는 양반님과 처자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반님은 여유롭게 들판을 거닐다가 처자에게 농담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오. 이 드넓은 들판에 한 송이의 꽃이 내 앞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소. 언젠가는 눈과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도구가 생기지 않겠소?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구려? 양반님의 목소리에는 낭만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자는 그의 농담에 잠시 웃음 짓다가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양반댁 자제분이 이런 작은 고을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녀는 양반님의 매사 장난스러운 농담 뒤에 감춰진 진지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말했다시피 내 원체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한양에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으로 지내왔소. 그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뿐이었지만 술과 여자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만 취하는 한량 같은 아들놈을 좋아할 부모님이 세상천지 어디 있겠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처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네,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지만 결국 처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건 참으로 잘한 선택이 되었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내 그림을 그리는 것에도 소질이 있소. 마을에 도착하면 내 그대의 아리따운 얼굴을 그려주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말에 조금 부끄러워하며 볼을 붉히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 후 그러한 부끄러움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양반님께 성을 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얼굴을 그려서 어디에 쓰라고 그리 그려주신다는 겁니까? 갈 길이 멉니다. 얼른 가시죠. 처자는 손끝을 약간 떨며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내를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처녀였기에 양반님의 그러한 달콤한 말은 처자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런 처자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어느덧 앞장서서 걸어간 처자 옆에 서서 걷기 위해 다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저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멀리 보이는 소박한 마을의 풍경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이별에 가까워짐을 느낀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백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나으리께서 앞으로 돌보셔야 할 오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자는 고요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함께한 길을 되돌아보며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리도 바로 가신다는 것이요? 내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 그대의 얼굴을 그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도움을 준 이에게 아무런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그러지 말고 피곤할 터인데 하루만 더 마을에 묵고 가는 것이 어떻소? 여인도 아쉬운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양반님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한번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제 배에서 나온 양반님은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처자의 말에 양반님은 그 뜻을 알면서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농담은 그들이 나눈 여정과 그 속의 미묘한 감정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와 인사를 나눈 후 마을로 돌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리따운 처자와 헤어지니 마음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반님이 고개를 돌리니 아직 처자가 저 멀리에서 걸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양반님은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보시오, 기다려보시오. 양반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처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고 양반님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같은 여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동안의 모든 대화와 시간을 보냈던 이 길에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소. 내 비록 백서방이 아니라 그대를 편하게 해주진 못하겠지만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양반님의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고개를 들고 양반님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잠시 말문을 열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고백하듯이 풀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으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기쁨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나으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님은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여인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양반님과 처자는 오천에서 화려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자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철벽 요새와 같은 입을 여시는 건 결국 서방님이시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추파만 던지실 줄 알았던 한량 나으리께서 제 옆에 계실 줄 말입니다. 처자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양반님은 그날 밤 주막에서의 농담을 기억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안 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대의 서방은 열지 못하는 문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다만 그대의 서방은 한없이 가벼우니 그대가 당장 내일 도망가면 어찌할지 내 참으로 고민이요. 그 말을 들은 처자는 잠시 정색하며 말없이 일어나 양반님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등짝을 맞은 양반님은 갑작스런 처자의 모습에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한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다른 여인의 문을 열면 나에게 죽을 줄 아시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양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 이제부터 내 삶의 꽃은 그대의 단 한 송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양반님은 씩 웃으며 느끼한 표정을 짓고는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이리 오시오. 꽃에 물을 줄 시간이요. 어머, 서방님. 잠시만. 그렇게 원님과 처자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양반님은 오천에서 백성들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양반님의 아내인 뱃사공 여인도 서방님을 도우며 두 사람은 함께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박팔모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성실하고 인심 좋은 사람으로 여러 해 동안 장사를 하며 가세를 일으켰죠.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두었으니 동네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답니다. 부인 또한 살림 솜씨가 능하고 아이들을 알뜰살뜰 키우며 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폈죠. 팔모는 장사로 돈을 벌어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 삶의 목표였으나 부부 금슬이 너무도 좋아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북적였고 자식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만큼 먹을거리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밤 박팔모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오랜만에 부인을 품에 안았죠. 부인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살며시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또 자식을 낳으면 어쩌시려우? 지금도 아이들 먹여 살리기 빠듯한데 쌀 한 톨 남아나질 않겠어요. 팔모는 부인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웃었답니다. 아, 내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왔는데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이야 내 할 일이 아니겠소. 설령 아이가 하나 더 생긴다 해도 내 어찌 굶길 소냐. 걱정 마시오.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장사는 장사지만 하늘도 우릴 도와야 먹고 살지요. 곡식값이 올라 쌀 한 가마니 사기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많아지면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팔모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부인의 등을 다독였답니다. 이런들 저런들 우리 부부 정이 좋으니야 하늘이 질투할 지경이요. 허나 너무 걱정 마시오. 예성에 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면 될 테니 이번에는 쌀가마니도 몇 개 사올 것이외다. 부인은 볼을 붉히며 타박했죠. 에이그, 당신도 참. 이제 아이들이 5이나 되는데 또 하나 생기면 어쩌시려우? 장사도 장사지만 곡식값도 오르고 집안 살림이 만만치 않아요. 팔모는 부인의 허리를 가볍게 끌어안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야 우리 부인이 예쁜 탓이 아니겠소. 달빛이 좋아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니 어쩌겠소. 부인은 손바닥으로 남편의 가슴을 밀며 짐짓 화를 내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장사를 잘해서 쌀을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힘을 빼고 가면 먼 길 가는데 지치지 않겠어요? 팔모는 껄껄 웃으며 부인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죠. 부인, 그 말은 조선의 방중수를 익혀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요. 예로부터 선인들께서는 기운을 아끼고 정을 더욱 깊게 나누는 법을 깨우쳤다고 하였소. 부인은 손끝으로 남편의 이마를 톡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그야 내 듣자 하니 기운을 아끼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라던데요? 어찌하여 당신은 매번 힘을 아끼기는커녕 더 불태울 생각이세요? 팔모는 그녀의 말을 장난스럽게 되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기운이 돌고 사람도 강건해지는 법이라 했소. 기가 충만해야 먼 길을 떠나도 지치지 않는 법이지요. 그리하여 부부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방중술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고 창호 너머로는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와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두 사람의 정을 더욱 깊어지게 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한껏 서로를 품으며 오랜만에 깊은 정을 나누었답니다. 창호 너머로 밤이 깊어가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조용한 선율을 이루며 두 사람의 사랑을 감싸주었죠. 그렇게 부부의 밤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정겨웠답니다. 부인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팔모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답니다. 밤새도록 정을 나눈 탓의 방 안에는 아직도 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팔모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 힘찬 기지개를 켜더니 거뜬한 걸음으로 장사에 나섰습니다. 반면 부인은 문간까지 따라 나왔으나 어쩐지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죠. 팔모가 이를 보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부인, 내일은 쌀가마니보다도 먼저 든든한 보양식을 사와야겠소. 이렇게 다리가 풀려서야 큰일 아니오. 부인은 볼을 붉히며 투덜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날이 굳다니 물길을 잘 살펴야 한다고요. 예성강 일대의 장터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육로와 수로가 만나는 곳이라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붐볐죠. 팔모는 길쭉한 좌판을 펼치고 직접 가져온 비단, 쌀, 건어물, 향신료 등을 진열했답니다. 그의 상품들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기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는 손님들과 능숙하게 흥정을 하며 물건을 팔았답니다. 이번 장사는 꽤 성공적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부인의 걱정을 덜어줄 만큼의 돈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쌀가마니도 몇 개 사고 자식들에게 줄 옷감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죠.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장터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니 금세 장터 곳곳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예성강 상류에서부터 몰려오는 강물은 그야말로 산을 이루듯이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장사꾼들은 제각기 물건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물은 점점 흉흉한 기운을 띠며 사람들을 삼키려 했답니다. 강둑이 위험하다. 어서 피하시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둑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치 성난 용이 달려들듯이 강물이 밀려왔답니다. 거센 물살은 좌판이며 나무 기둥이며 마차며 가리지 않고 휩쓸어 갔죠. 박팔모 역시 피하려 했으나 물살이 워낙 거세었던 탓에 몸이 밀려나면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물에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지고 물살은 마치 괴물처럼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팔모는 허우적거리며 가까스로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 순간 거센 물결이 덮쳐와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죠.
그는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으나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거대한 물결이 덮쳐왔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마침내 머리까지 잠기고 말았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강물은 마치 손이라도 가진 듯 팔과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입안으로 흙탕물이 밀려들고 숨이 막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팔모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집에서 기다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가누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부서진 초가지붕 한 채가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헤엄쳤죠.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지붕 끝에 닿았지만 그 순간 것엔 물살이 다시금 그를 휩쓸어 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팔모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었답니다. 간신히 지붕에 석가래를 움켜쥐고 필사의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지붕 위에 올라앉자 그제야 눈앞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죠.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방이 온통 물바다였죠. 장터도 북방도 상인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죠. 이제 그는 이 표류하는 지붕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답니다. 팔모는 간신히 떠내려가는 초가지붕 위에 몸을 올렸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만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방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문득 물살을 가르며 힘겹게 헤엄쳐오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이구, 적건. 그것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짙은 갈색 털이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 보였지만 필사적으로 앞발을 저어 초가지붕을 향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팔모는 망설일 것도 없이 몸을 숙여 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던졌고 팔모는 개의 앞다리를 단단히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빠진 개는 한동안 헐떡이며 숨을 골랐지만 이내 팔모의 옆에 몸을 기댔죠. 팔모는 개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개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지만 곧이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앞발을 휘저으며 털을 털었습니다. 팔모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죠. 그래, 우리 둘 다 살자고 몸부림치는 판국이지. 내 놈도 나만큼 기운을 쥐어짜고 있을 테니 서로 잘 버텨보자고. 개는 헐떡이며 마치 동이라도 하듯 팔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요동치며 초가지붕을 이리저리 흔들었고 물살은 한순간도 그들을 편히 두지 않았습니다. 팔모는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개에게 중얼거렸죠. 상놈이고 양반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이 강물 앞에서는 다 같은 신세 아니겠느냐? 우리도 귀족처럼 편하게 살았다면 지금쯤 기와 집에 앉아 술이나 들이키고 있었을 터인데 참 팔자가 기구하다. 개는 짧게 짖으며 물기를 털어냈고 팔모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야 없지. 내가 너를 살렸으니 너도 나를 잘 보필하거라. 앞으로 살아남아야 한양으로 가서 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줄 것 아니겠느냐? 개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한번 휘저으며 옆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팔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가지붕 위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죠.
폭우는 여전히 세차게 퍼부었고 강물은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초가지붕은 떠다니며 이리저리 휩쓸렸지만 팔모는 개와 함께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버텼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떠내려가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가 입은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팔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 살려. 이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팔모는 개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에 묶었던 끈을 풀어내 던졌습니다. 이걸 잡으시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그 사내는 겨우 끈을 붙잡았고 팔모는 이를 힘껏 당겨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내는 지붕 위에 올라서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었죠. 그러나 그가 숨을 가다듬고 처음 한 말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젖어 축 늘어진 자신의 비단옷을 내려다보더니 팔모의 남노한 옷차림을 힐끔 훑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이 꼴이 뭐냐? 누추한 차림새를 보니 천것이 분명한데 감히 내 놈이 나를 구했다는 말이냐? 팔모는 어이가 없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바탕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저 따위 말을 내뱉는단 말인가. 사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어디서 진흙탕에서 기어나온 산것이 감히 양반을 끌어올리다니. 내 놈 손에 내 옷이 더러워졌구나. 이러다 병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 팔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땐 양반도 상놈도 없더니 이제 살고 나니 다시 구분짓겠다는 말씀이요. 그래도 목숨은 건지셨으니 다행 아닙니까? 사내는 입을 삐죽이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를. 그래도 내 놈이 구해준 것이니 고맙긴 하다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박팔모라 하오. 나는 윤대감의 서자, 윤익수라 하네. 내 놈 덕에 목숨은 건졌으니 살아 돌아가면 보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 팔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 돌아갈 방법부터 생각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나으리. 윤익수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물바다였습니다. 어디가 강둑이고 어디가 마을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때 지붕 한편에서 무언가 철썩거리며 물결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모가 고개를 돌리니 떠내려오는 나무 괴짝 하나가 지붕 모서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괴짝은 붕어 모양의 멋진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표면에는 자개로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익수는 그 괴짝을 보자마자 두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냥 떠내려온 괴짝 아닌가요? 윤익수는 손을 내밀어 괴짝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조정에서 잃어버린 보물함일지도 모른다. 보물함이라니. 윤익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수년 전 왕실에서 관리하던 금은보화가 실린 괴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도적들이 예성강을 건너 도망가다가 물살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것이 그 잃어버린 보물이라면? 팔모는 한숨을 쉬며 괴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주받은 물건일 수도 있겠군요. 원래 주인을 떠나 떠돌고 있다면 말입니다. 윤익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손을 뻗어 자물쇠를 비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잠긴 채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팔모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보물함이 우리를 살릴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강물 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익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과 한 마리 개 그리고 수상한 보물함.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강물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윤익수는 초가지붕 한 구석에 단단히 묶인 보물함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팔모라는 상놈이 저 귀한 보물을 내버려둔 채 한갓개나 쓰다듬고 있다니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놈은 살아도 산 것일 뿐 보물이 무얼 의미하겠느냐? 이 몸이 가져가야 마땅하지. 윤익수는 팔모가 개와 대화를 나누며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슬며시 보물함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자물쇠를 어루만지며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물쇠만 풀 수 있다면,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보물함을 내 차지로 만드는 일. 물살이 약해지는 틈을 타 저놈을 떼어내면 되는 것이야. 윤익수는 곁눈질로 팔모를 살폈습니다. 지쳐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듯했어요. 강물 위에서 보물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간 오히려 본인이 불리할 터. 차라리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그때 팔모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니들 개님 덕에 살았지. 그때도 니들이 없었으면 난 벌써 저승길을 걸었을 거야. 윤익수는 팔모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개와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모양이었죠. 팔모는 개의 축축한 털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일이 떠올랐죠. 그때도 이런 밤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늦은 밤 산길을 지나오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녘 기묘한 느낌에 눈을 떴더니 지나가면 동냥하는 개가 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짖고 있었답니다. 이놈아, 밤중에 시끄럽기가 벼락 맞을 놈 같구나. 날도 서늘한데 왜 그리 호들갑이냐. 잠 좀 자자꾸나. 그러나 개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짖었고 그 순간 팔모는 자신의 바로 옆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보았죠.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팔모는 순간적으로 몸을 튕겨 일어났어요. 개는 곧바로 구렁이에게 달려들어 짖고 물어뜯으려는 신용을 하며 몰아냈죠. 그 후로 팔모는 개를 단순한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개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터. 개도 은혜를 안다는 말을 실감했답니다. 그 개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눈앞에 이 개는 마치 그때 그 개의 혼이라도 깃든 듯했죠.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 둘이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개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짧게 짖으며 코를 비벼왔어요. 윤익수는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같으니. 개랑 정을 나누느라 보물의 가치도 모르고 있군. 내가 이 보물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분노할 일이겠지. 밤이 깊어지자 팔모는 긴장 속에서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윤익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며 보물함을 다시 바라보았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싶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몸을 숙이며 강물의 움직임을 살폈답니다. 초가지붕이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 팔모를 물에 빠뜨릴 요량이었습니다. 윤익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팔모가 개의 털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는 틈을 타 그는 살며시 몸을 기울였죠. 물살이 점점 잔잔해지는 듯 보였지만 그건 거대한 강이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물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몰아칠 것이었거든요.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윤익수는 팔모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초가지붕이 물결을 따라 기울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는 냉큼 손을 뻗어 팔모의 어깨를 밀어버렸죠. 팔모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균형을 잃었고 지붕 가장자리에서 몸이 휘청였습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버티려 했지만
이미 윤익수의 힘이 가해진 뒤였습니다. 그의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 지붕이 한껏 흔들리며 물살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는 허공을 가르며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팔모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자 차디찬 강물은 단숨에 그의 폐를 죄어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입 안으로 거친 흙탕물이 밀려들어 목을 조였어요. 발버둥을 치려 해도 사방이 온통 물이었고 몸은 점점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어요.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으려 했지만 팔모의 손끝에서 허공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속에서는 위아래 구분도 없이 몸이 이리저리 휘청거렸고 강물 속 검푸른 어둠은 더욱 깊고 끝없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죠. 이대로 끝인가? 팔모의 의식이 희미해질 즈음 저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컹, 컹. 멀리서 들려오는 게 울음소리. 물속에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그 울음은 기이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거칠게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개였습니다. 개의 이빨이 팔모의 옷을 단단히 물고 있었습니다. 팔모는 본능적으로 개의 몸을 붙잡았어요. 개는 발버둥을 치며 그를 물 위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팔모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 했죠. 한순간만 더 버티지 못하면 개도 팔모도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을 판이었습니다. 팔모는 남은 힘을 다해 개의 목을 붙잡고 몸을 있는 힘껏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개는 팔모를 향해 몸을 던지며 물살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그의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헉헉. 팔모는 숨을 몰아쉬며 개를 붙잡았습니다. 개 역시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윤익수는 위에서 여전히 팔모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남아도 아직 그의 계략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윤익수는 위에서 이를 갈며 이를 내려다보았답니다.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그러나 팔모는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었습니다. 개가 그를 강기슬구로 조금씩 끌어내고 있었지만 물살이 여전히 사납게 밀려들었어요. 그는 가까스로 개에게 속삭였죠. 조금만 더 가자. 그러나 윤익수는 보물함을 바라보다가 팔모를 다시 깊은 강으로 밀어넣을 속셈을 굳혔습니다. 그는 보물함의 끈을 풀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상놈이 살아 돌아간다면 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터. 그리고 그는 천천히 팔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사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익수는 팔모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가지붕 위에 남아있는 흙덩이며 장작 조각들을 마구잡이로 움켜쥐었죠. 내 이놈 기어이 살아남겠다는 거냐? 어디 두고 보자. 윤익수는 이를 갈며 팔모를 향해 흙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강물 위에서 중심을 잡기도 어려운 지붕 위에서 흙덩이를 제대로 던질 리 없었죠. 그러자 그는 지붕에 남아있던 장작 더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개에 두 개, 점점 더 거센 물살과 함께 장작을 던지며 팔모를 향해 퍼부었답니다. 이대로 너를 살려둘 것 같으냐? 윤익수는 점점 더 광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이대로 팔모가 살아 돌아가면 자신이 보물을 차지한 것은 고사하고 관아에 끌려가게 될 판이었죠. 저 상놈이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윤익수는 눈이 붉어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보물은 내 것이다. 감히 산 것이 탐할 보물이 아니다. 그는 미친 듯이 초가지붕 위를 헤집으며 던질 것들을 찾았죠. 장작이며 기둥이며 무너진 석가래까지 닥치는 대로 팔모를 향해 던졌습니다. 강물 위에서 흔들리는 초가지붕은 위태로웠고 물살이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쥐어 던졌습니다. 팔모가 물속에 가라앉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죠. 그러나 유닉스의 광기 어린 몸부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모를 마치겠다고 마구잡이로 던진 장작이 결국 자신이 서 있던 초가지붕을 망가뜨리고 말았죠. 처음엔 작은 틈이 생기더니 점점 더 넓어지며 지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닉스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지붕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팔모는 개와 함께 필사적으로 강가로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더욱 거세져 어느새 그들은 먼 강둑 쪽으로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강둑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팔모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어서 건져라. 장정 몇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팔모와 개는 간신히 그들에 의해 끌어올려졌습니다. 팔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가다듬었죠. 개는 그 곁에서 축 처져 있었지만 꼬리만은 힘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닉스는 지붕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보물이다. 그는 보물함을 품고 있는 채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고 유닉스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졌던 장작들이 지붕의 균형을 망가뜨렸기에 기댈 곳조차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이 그의 손끝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러나 거센 물살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초가지붕은 마침내 완전히 뒤집히며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와 함께 유닉스도 물속으로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 어릴 때부터 욕심 많던 놈이지. 기회만 되면 남의 것을 탐내더니 결국 저 꼴이 났구먼. 팔모처럼 사람 하나 구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제 살길만 찾으려 했으니 하늘이 버린 게 아니겠소. 천벌을 받은 게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절이 되는 거라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물결이 잦아든 강물을 바라보았답니다. 어쩌면 유닉스도 자신이 던진 장작처럼 허우적거리다 끝내 물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 생각하며 서로를 돌아보았죠. 며칠 후 폭풍우가 지나가고 예성강 일대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팔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강둑 근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남은 것이 있을까 싶었죠. 그때 개가 갑자기 멀리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팔모는 개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닉스가 그렇게도 탐냈던 보물함을 발견했죠. 강물에 떠밀려온 그 보물함은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팔모는 조심스레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나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팔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죠.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보물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예성강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예성시장이 다시 살아나야 할 테지.
팔모는 보물을 마을 원로들에게 넘겼고 그 보물은 예성강 일대의 시장을 다시 세우는 데 쓰였답니다. 시장이 다시 열리자 예성강에는 다시금 북적이는 상인들과 손님들이 가득 찼죠. 상인들은 좌판을 버려놓고 활기를 띠며 흥정을 했고 손님들은 생선이며 곡식을 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팔모 덕에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났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내 돈이야 없지만 형님 물건을 사는 것으로 보답해야겠구려. 한 섬 살 걸 두 섬 사겠소. 그렇게 팔모의 좌판은 더욱 번창했죠. 팔모는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기에 더욱 믿고 따랐습니다. 오가는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팔모 형님한테서 물건을 사면 장사가 잘 된대. 복이 붙는다고 하오. 맞소, 맞소. 팔모 형님 물건을 사면 집안이 흥한다지 않소? 내가 지난달에 형님한테서 옷감을 샀는데 요번에 장사가 너무 잘 되었소. 그리하여 예성시장의 모든 사람이 팔모의 좌판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누구는 소금을 사고 누구는 비단을 사고 누구는 말린 생선을 사가며 연일 대박을 터뜨렸답니다.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죠. 팔모 형님 장사하는 걸 보니 사람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쫓는 게 맞는구먼. 팔모는 이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5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사람이라오. 돈이야 많아도 애들 먹일 입이 늘어나니 도루묵이지요. 사람들은 깔깔 웃으며 그의 좌판을 더 찾았고 장사란 게 본디 그렇게 정으로 이어지는 법이라 팔모는 아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나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또 농을 던졌죠. 팔모 형님, 이제는 애를 더 낳아도 되겠소. 12까지 낳는 거 아니요? 팔모는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이었답니다. 그의 살림은 넉넉해졌고 그의 집은 점점 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개가 있었습니다. 개는 예전처럼 장터를 따라다니며 그의 곁을 지켰고 팔모가 어디를 가든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이, 이놈, 내가 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개로구나. 앞으로도 우리 같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느냐? 개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이겨낸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성강의 물난리는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팔모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존경했답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스스로를 망치는 법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늘이 보살피는 법이지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